미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미술사라고 하면은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들기 마련인데요. 짧은 요 영상 시간 안에 꼭 필요한 것들, 뭐 물론 다른 유명한 뭐 비평가라든지 미술사가라든지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어떤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재료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일반 역사와 좀 연계돼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표하는 작품들을 몇 개 추려봤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미술사가 이렇게 변모해 갔는지,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를 한 10개 정도 안팎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미술사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PT를 열어 놓았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미술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금 19세기 이전의 미술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이전이면 1900년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이제 미술사 연표를 지금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AD부터 현재까지 시간표를 쭉 직선으로 나열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지금 보면은 르네상스 시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근현대에 와서는 어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어떤 큰 사건들에 의해서 미술도 많이 변모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중세미술이나 그 그리스 로마기에 어떤 미술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지만 이제 중세미술이라든지 로마 그리스 미술 또한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우리에게 이제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면회화, 서양 평면회화의 어떤 기준을 두고 본다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가장 지금 볼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르네상스가 뭐죠? 인본주의죠.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좀 연구가 본격시 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르네상스 시기에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와서야 인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을까요? 그걸 한번 궁금증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전에도 계속 사람들이 살아왔고 사람이 중심이었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봤을 때 로마 그리스 시대 그리고 이집트의 시대에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했죠? 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의 어떤 무슨 태양의 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화가 있죠. 신들의 어떤 올림푸스의 제우스와 아테네 여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보다는 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미술 또한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나라의 큰 종교가 되면서 하느님, 기독교의 유일신인 하느님을 이제 숭배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세 미술까지 거의 몇천 년 동안 BC부터 12세기, 1200년간에는 그렇게 많은 인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없었고요. 오로지 신을 위한 미술과 역사와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2세기 들어서면서 물론 그 시기에도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미술들이 있었지만은 12세기 들어서면서 좀 바뀌게 되죠. 르네상스 시기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어떤 나라의 형태였죠? 공국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피렌체, 베네치아와 같은 여러 가지 주요 도시 국가들이 좀 힘을 얻었고요. 그 국가의 어떤 원조 지원을 얻어서 많은 미술들이 꽃피어나게 되죠. 유명한 미술들이 꽃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국가들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상입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을 재현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한 석상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세워놨었는데 다 만들어 놨었는데 왜 그게 땅속에서 발굴이 되죠? 그거는 바로 중세 미술의 정책 때문입니다. 중세 미술은 기독교가 중심이었고요. 기독교의 교황은 어떻게 했죠? 하느님 외에는 일반 석상이라든지 모든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기에 만들어진 이런 다른 신들, 사람의 모습을 한 다른 신들은 어떻게 돼요? 없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상들을 다 부시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기독교만을 위한 미술로 집중이 되면서 중세 미술은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하는 기독교만을 위한 미술로서 한 가지 흐름만을 가진 미술로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채로운 미술이 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 전에 어떤 그런 이제 도시를 발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석상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다니.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본주의가 인간을 좀 더 알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르네상스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엔카우스틱화라는 기법으로 표현한 나파입니다. 이게 엔카우스틱이 이제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파인데 나쁜 밀랍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요거는 로마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미술 기법이고요. 물감에 뜨거운 밀랍 용액을 녹여가지고 물감과 같이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에 계속 물감과 같이 펴 바르는 형태로 진행되는 미술 기법 중에 하나고요. 로마,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시기부터 해서 제일 유행했던 그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조금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이 얼굴의 모습을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 뭔가 피부 표면에 되게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밀랍을 아주 뜨거운 물감과 밀랍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접착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약간 숟가락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쇠로 이렇게 누르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뭔가 눌려진 자국 같은 느낌들이 있죠. 코 옆에 눈 아랫부분에도 누른 자국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이 보통 BC 4세기부터 9세기까지, AD 9세기까지 아주 유행해서 전반적으로 유행했던 기법이었고요. 이런 기법을 토대로 사람을 그린다거나 기독교의 어떤 신을, 하느님을 그린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신화를 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아무래도 뜨거운 밀랍 용액을 물감과 섞어서 그리기 때문에 어떤 코팅이 되겠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양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초의 파라핀. 그래서 양초의 어떤 그 표면을 만져보면 되게 매끈매끈하죠. 그리고 어떤 기름 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기법은 습기에 강하고요. 어떤 선체, 배의 어떤 외곽 부분에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목욕탕, 공중 목욕탕. 로마 시대에는 공중 목욕탕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목욕탕에다가 아니면 대리석에다가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밀랍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물감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르네상스 전에 어떤 가장 유행했던 기법의 미술들이고요. 자, 이게 바로 가장 르네상스 바로 전에 있던 미술 기법입니다. 자, 요거는 지오토 본도네라고 하는 마돈나와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 1306년에 되어 있고요. 여기 마돈나라고 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뭐죠?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직도 중세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템페라로 그려졌고요. 템페라는 어떤 거죠? 템페라 기법은 계란 노른자에 물감을 섞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오토가 제일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 화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중세 미술, 그리스 로마 시대 미술, 그 이집트 그 BC의 기원전의 어떤 미술들은 화가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만큼 되게 개인의 어떤 이름보다는 큰 어떤 무슨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는 사람의 화가의 이름이 표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오토가 이제 처음 평면 회화에서의 화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지오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미술과 비교되는 점들이 뭐냐면은 뭔가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크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강약 조절을 했고 주제 부분에 어떤 큰 앞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들은 크게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뒤에 있는 성인들은 작게 묘사를 하면서 어떤 강약 조절을 했다는 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금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의 뒷 배경을 다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어디에 걸리겠죠? 교회라든지 성당에 걸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마사치오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저 제가 보기에는 지오토의 그림이 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요? 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사치오는 1426년, 예, 거의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화가고요. 이 그림은 프레스코아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프레스코아는 뭐죠? 벽면에다가 벽화예요, 벽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고분 벽화가 있죠, 무덤에. 그런 것처럼 이 벽에다가 회벽을 바른 다음에 그 회벽이 마르기 전에 물감으로 다 칠을 해서 이 회벽이 굳음과 동시에 물감도 같이 굳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영구적이고요. 그 대신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 회벽이 마르기 전에 그 한 부분만을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는 시간 사이에 그려야 할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붙여서 그리고 붙여서 그리고 회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말리고 그 옆에 회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말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프레스코아라고 합니다. 안료를 색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좀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굳혀지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솜씨 좋은 화가들이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사치오가 이 그림이 왜 홀리 트리니티라고 해서 성삼위일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 성모, 성모 마리아, 이 어떤 세 개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를 그림에 있어서 가장 마사치오가 중점을 둔 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이전에는 원근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오토의 마돈나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림은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은 다 작죠. 그리고 이 크기도 확대를 해보면은 천사들도 작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크게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작게 그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마사치오가 그린 그림부터는 원근법을 이용해 소실점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뒤에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하나 더 사진을 이렇게 첨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옆에 있는 마사치오 홀리 트리니티를 도면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어 보면은 어디에 소실점이 있고 그 소실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원근법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 가장 십자가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소실점이 되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밑으로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천장도 어때요?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고요. 앞으로 나올수록 더 크게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사치오가 원근법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사람 브루넬리스키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 원근법을 처음으로 평면 회화에 적용시킨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회화가 좀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진짜 정말 이 공간 안에 벽 뒤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사치오의 홀리 트리니티라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서양 미술사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치오의 홀리 트리니티가 1426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1483년에 그려진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눈에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봤죠? 예,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뭐 지오토가 그린 그림과 똑같이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템페라화는 이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기법이에요. 중세시대나 로마 그리스 시대에 엔카우스틱화, 그러니까 납화 기법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납화 기법이 사라지고 템페라화가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모든 많은 작가들이 템페라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또한 예, 템페라화로 그렸고요. 가운데 비너스의 어떤 모습과 탄생의 모습이죠. 그 옆에 봄의 신과 그 다음에 뭐 바람의 신이 와서 그 비너스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예, 그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아주 밝고 그리고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보티첼리의 기법 중에 하나는 이 템페라화 그리고 보티첼리라든지 템페라화는 선을 위주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데생 할 때 선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선을 여러 번 겹쳐서 하나의 면을 만들듯이 이 템페라 기법도 수많은 선들을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템페라는 수채화고요. 물로 농담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을 이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지오토의 어떤 그림과 보티첼리의 그림을 비교해 본다면은 마사치오의 원근법의 영향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너스의 탄생을 보더라도 이 비너스의 뒷부분에 멀리 지평선까지 연결되는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멀리 가면서 점점점 이 땅의 부분들이 작아진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 이외에도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되게 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유명하고요. 이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많이 받은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바나이크의 아르놀피니의 초상입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가 손을 붙잡고 있죠. 예, 요거는 약혼식을 그린 그림인데요. 얀 바나이크가 그렸고요. 1434년에 그린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템페라와 알료를 직접 계란 노른자를 섞으면서 붙여서 그렸던 반면에 요 얀바나이크의 아르놀피니의 초상부터는 유화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화가 뭐죠? 기름을 이용한 그림입니다. 그 전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얀바나이크가 유화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이 시기에 유화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처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 요즘 페인트 쓰는 것처럼 일상 용품에 어떤 색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칠하는 외장재,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감을 회화에 처음 적용시킨 게 바로 얀바나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그 외장에 쓰였던 어떤 물감들을 회화에 더 맞게 하기 위해서 더 뭔가 기름을 넣거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된 공로는 되게 아주 크죠. 예, 하여튼 그런 유화를 처음 회화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얀바나이크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색감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의 어떤 색감과 요 아르놀피니의 유화의 어떤 색감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같은 색감이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안료에서 같은 템페라를 쓰고 기름을 써서 그린 색감이라고 하더라도 유화의 색감은 중후하고 되게 침착이 잘 되고 광택이 있으면서 되게 중후한 느낌을 보이는 반면에 템페라 물감은 광택이 약하고요. 그리고 수채하다 보니까는 물이 증발되면서 좀 건조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색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인의 옷 주름을 보시면은 정말 그 비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입체감과 어떤 색감의 아주 부드러운 느낌들을 아주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르네상스 시기만 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그림을 지금 19세기 이전 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제 요 르네상스 시기까지를 하나의 챕터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 아니면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어떤 미술의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